아니 오늘 조선일보에 약간 흥미로운 사설이 정우성 칼럼이 왔는데 네, 참 재밌죠. 이거 저는 이거 알고는 있었어요. 그냥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요. 당시 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폭발적 상승을 미리 알 수만 우리가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으면 그때 건물 샀죠. 네, 그때 샀죠. 근데 당시가 레버리지 연끌 투자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입 그러니까 연끌한 사람이 그 주역이 당시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던 안규배 현 국방부 장관이다. 당시에 150억. 그러니까 지금의 중앙당사가요. 2016년 9월 당사 매입 비용이 193억 원이었는데 80%를 80%인 150억을 은행 대출로 받은 거야. 근데 당시 이자가 매달 4천만 원인데 이게 10년 분할 상환이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월세가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연끌해서 사자. 아, 나가는 월세보다 이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샀구나. 근데 샀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이 2배가 뛰었죠. 10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그때 사무총장이 누구다? 안규백이다. 이러니까 병적 기록을 처벌 불경.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인선 잘못했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을 맞네. 인선을 잘못했네. 야 대단하십니다. 이 당시 아마 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을 네,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역사상 잘한 것 중에 딱 하나가 민주당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이 당사 구매한 거, 이 결정을 한 걸 잘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이보다 앞서서 물색을 많이 했어요. 당사를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당사를 사기 전에 국민의힘도 굉장히 물색을 많이 하고 똑같은 논리였어요. 우리가 월세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상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좀 사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검토한 걸로 아는데 역시 우리는 약간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아니 정당이 무슨 빚을 내고 투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때 사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근데 민주당이 먼저 산 거예요. 민주당이 먼저 사고 나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저거보다 더 비싸게 샀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매는 먼저 안 맞았는데 조금 비싸게 샀죠. 저희도 그 샀을 때 당시 제가 실무자분들 좀 알아서 애기한테 되게 많이 물색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비슷하긴 했었어요. 민주당이랑 월세 나가는 게 너무 커서 일단 건물을 사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되게 두 정당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투자가 돼 버렸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그 뒤로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유료 당원들이 급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을 하면서 매달 들어온 당비가 지금은 거의 두 자리 숫자일 거예요. 몇십억 대로 지금 한 10억대가 넘는 걸로 20억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현금이 들어오죠. 국고보조금 따로 받고 그러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한데 개혁신당은 언제 사나요? 저희는 그냥 렌탈로 살게요. 개혁신당도 쉽지 않습니다. 예, 연끌해서 투자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언젠가 비싸져가지고. 저희가 뭐 이 정도의 자산을 축적할 때가 오긴 할 텐데 네. 글쎄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까지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난 좀 재밌는 내용의 사설이어가지고 촌철살인이네요. 네, 진짜 한번 얘기. 그래서 지금 안규백 장관을 민주당이 정말 너 병적 기록 절대 제출하지 마. 우리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안 지키려옵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메뉴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어제부터 이제 호남 당원 투표가 이루어졌고 오늘부터는 서울 지역 지금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51만 명. 그 다음에 수도권이 57만 명인가 8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권리당원 150만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지금 70%가 지금 수도권과 호남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번 주 끝나죠.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나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지금 얘기해 보겠는데. 지금 오늘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어저께는 정청래 후보가 출연을 했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이 말이 저는 근데 김인석 후보가 되면 안 어려워지나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는 긴장 관계가 아니고 네. 그냥 수직적 관계라서 어려워지진 않겠습니다만 민생에서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예. 이거 이제 결국 정청래 당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지. 사실 이 정부를 향해서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포지션이고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총리 출신이다 보니까 네. 같은 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여당 속 야당의 역할을 정청래 후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보면은 둘 다 그냥 도끼 객끼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어저께 근데 이 전화방 불법 전화방 이게 네. 갑자기 또 떠올랐으니까 김관영 전 지사의 제명 논란과 함께 이 전진숙 의원이라고 광주 북구 갑인가 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초선 의원인데 여기 지역구 사무실에 불법 전화방을 두고 뭐 여론조사에 어떤 뭐 이걸 했다라고 정청래 측에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전진숙 의원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보도 내용 이민찬 위원장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금 의문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진숙 의원의 주장에 근거해서 얘기를 드리면 네. 전진숙 의원 지역구에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당원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자래요. 그래서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 와서 본인 휴대폰으로 여러 지역 당원들에게 안부 인사도 할 겸 김민석 후보 지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소문이 난 거고 그런데 그 청년에게 모르는 두 개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그 청년이 같은 청년인데 네, 같은 청년에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상대방은 이제 그 전화를 건 두 사람은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선거를 지원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김민석 후보 지지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청래 후보 측에 있는 두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유도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유도 신문을 했고 그 내용을 녹취를 해서 폭로했다. 그러니까 전진숙 의원은 불법 전화방 운영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청년이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측이나 이쪽은 아니다. 전진숙 의원이 김민석 후보 지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이 자발적으로 보이겠지만 이것은 이 분명히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것이다라고 이제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현장을 잡지 않는 한은 네. 조금 어려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불법 전화방이라고 하려면 일단 인원이 많아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명단이 확실히 그 명부가 제공이 돼야 되고. 제공이 돼야 되는 거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이게 핸드폰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네. 거 그러니까 저도 불법 전화방이라 그래서 막 경찰들이 들어가서 그 뭐 아주머니들 몇십 명 앉혀갖고 전화 내려놔 막 이렇게 한 줄 알았어.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경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었고. 녹취된 네. 내용을. 그래서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 굉장히 조금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냈었고 네. 그 민주당 당대표실에도 근무했던 조금 분들이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부분이 있다. 전당대회가 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치열하게 고소고발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싶어요. 확실한 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잘하면 윤리 심판으로 가고 잘못되면 법원에서 볼 것 같네요. 네. 법원에서 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뭐 방송 뭐 우리 패널들도 다 뭐 아침부터 뭐 우리 이기인 네. 사무총장 아침 라디오도 갔다 오시고 하지만 뭐 이기인 사무총장 나온 방송 다 듣곤 하지만 지금 뭐 진짜 언론상에 나온 민주당 패널들 뭐 누구 하은기 위원 우리 하은기 얘기 네. 들어보면 이미 꺾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응. 꺾였다, 네. 끝났다 네. 그 평가 자체가 네. 이상해요. 나도 이해가 안 아니, 돼서. 대통령이 저렇게 밀어주는데 뭘 꺾여? 애초에 당연히 완승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직 꺾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민석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난 지난 주말에 솔직히 지난 주말 경선 결과를 보고 되게 조금 놀란 건 뭐냐면 정청래가 이렇게 센가? 완전히 안 꺼져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지지도가. 그러니까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보면 호남에서는 좀 김민석 후보를 과감하게 밀어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뭐 건 20 맞는 것 몇 차이 안 같은데 나고 서울 수도권 보니까 비등비등해요. 응.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좀 버텨주고 있다는 거고
그게 정청래 후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겠습니까? 아. 민주당 당원들이 네.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호루라기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보좌관과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네.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보좌관인데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 김민석 측이 김민석 후보와 대통령이 적통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본인들도 정청래 후보도 기여한 사람인데 그렇지. 이렇게 뭔가 국민의힘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느냐 이 심리가 세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견제 심리가 이렇게 당원들한테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 김민석 후보는 여전히 뭐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고 그럴 텐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봉합이 될 건가 그러니까 말 건가. 이 정도가 봉합이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수는 이게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지분 논쟁이고, 네. 그러니까 지분 투자고, 네. 진보는 교리 논쟁이다. 네. 그러니까 내 지분이 없어지면 매각하고 떠나는 게 보수라면, 그렇지. 진보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도 네. 이게 교리,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싸우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 싸움이 끝나면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면 네.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경선 마지막에 사사후임 논쟁 그렇죠. 이런 사태가 유사하게 벌어진다. 이게 사사후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김민석 후보와 1위를 그래도 과반 미반으로 달성했는데 소영길 후보의 2등 득표를 합산해가지고 당선이 된다. 선호투표제로. 네, 선호투표제로. 어. 그러면 과연 정래 후보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그건 좀 그렇다. 이상한. 그러니까 거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갑자기 호남에서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네. 서울에서 이재명, 이낙연처럼 갑자기 월등하게 지는 바람에 네. 과반 달성하지 못했지만 2위가 돼버리는 거고 아. 2등으로 밀려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로 2위 합산해보니까 당선된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쟁이죠. 그럼 전쟁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2등인데 네. 소영길 때문에 2등 합산해가지고 당선됐다.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거든요. 진짜 난리 나죠. 네. 야 그러면 정당성 문제가 생길 것 거기다가 같은데? 당대표의 전당대회 룰은 최소 한 달 전에 확정하기로 당원단계 나와 있는데 한 달 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파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당대표 룰 누가 이렇게 정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도화선들이 도처에 지금 깔려 있다. 왠지 보고 싶네. 그러니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좋죠. 그러니까 민주당가 계속 그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끝나고 나면 다 화해한다. 그렇지. 그 주장을 계속하는데 뭐 제가 뭐 아니 마땅히 화해는 김민석 쪽에서는 화해할 수 있지. 우리는 뭐 너희 다 용서할 수 있어 하는데 정청래가 용납을 못하는 아니 거지. 화해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는 공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면 이 당권 주자들 이 싸움에서 정청래 후보가 패배하면 다음 공천 어려울 수 있다는 맞죠.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청 행사네요. 네,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정말 40% 후반까지 득표를 한다, 최종 후보 득표를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친청계까지 다 컷오프하기도 굉장히 반발이 클 수밖에 아니, 근데 없어요. 원래 그렇게 세력이 있을 것 같으면 더 싹을 잘라버리는 네, 게 뭐. 맞지. 그래서 이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거고 정청래 후보가 오늘도 대통령을 향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되면 네. 지지율 5% 바로 오른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발언을 받아서 네.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경고음을 날리는 수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그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딱 잡고 내가 되면 지지율이 바로 오릅니다. 나 선택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